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1973년 2월 29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전체 의석수에서 민주공화당이 73석을 얻죠. 신민당보다는 훨씬 많이 얻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민주공화당이 73석이란 말은 절반은 민주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겠죠.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서울특별시에도 보면 민주공화당이 7석, 신민당이 8석이죠. 거의 비슷해졌죠. 과거에는 어땠나요? 민주공화당이 1석, 신민당이 18석이었죠. 다 민주당 계열이 쓸었죠, 서울 쪽은. 그런데 이제는 비슷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회적 과업을 잘 수행했다는 거죠. 도시정책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업을 키우면서 도시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충분히 흡수했다는 말이죠. 다시 당연히 도시에서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렇게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안 보이죠. 전라남도, 전라북도도 보면 전라북도 민주공화당 4석, 신민당 4석, 전라남도에서는 민주공화당이 10석, 신민당이 6석. 오히려 민주공화당이 훨씬 많이 얻고 있죠. 특별히 지역 감정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도시건 그래요. 지방이건 민주공화당이 고른 지지율을 얻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래요. 과반을 넘지 못함으로써 절반 정도가 또 민주공화당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게 되겠죠. 민주통일당이 보이죠. 한번 보면 1973년 1월 27일 창당됐죠. 신민당의 반유진상계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어요. 대표 최고위원은 양일동이었죠. 그래요. 유진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1905년 출생, 1974년 사망,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이죠. 중도 통합론을 강조하죠. 정치란 정적과의 대화, 조정 타협에 있다. 그래요. 타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명야단론과 대립이 되죠. 대화를 하자니까. 선명야단론을 주장하는 이는 윤보선, 김영삼, 김대중 등이죠. 그래요. 별명이 왕사쿠라였어요. 사쿠라는 벚꽃을 말하죠. 간첩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요. 민주공화당 편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겠죠. 유진선도 아주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3.1운동에 참여했고 1942년 만주로 망명하여 충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락원으로 활동했죠. 독립운동을 한 거죠. 국회의원 역임 많이 했죠.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국회의원이 되죠. 진산파동이 있죠. 1, 2차 진산파동인데 한 번은 윤보선하고 한 번 크게 다투죠. 그리고 또 김대중하고도 한 번 크게 다투죠. 2차 파동이죠. 그걸 이제 진산파동이래요. 이름을 따죠. 큰 분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그래요. 9대 총선 반진상계 핵심 인사들이 탈당을 하죠. 그래서 만든 게 민주통일당이에요. 왜 탈당했냐면 왕사쿠라라면서
여당 편든다면서. 1973년 5월 7일 신민당 통합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총재로 추대되죠. 그래요. 그리고 1974년 4월 28일 결장암으로 사망해요. 그래요. 유진산이 당시 신민당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10대 국회의원 선거도 보겠습니다. 민주공화당이 68석, 신민당이 61석을 얻죠. 이제 과반석을 얻지는 못하죠. 서울 보면 비슷해요. 9석, 11석. 부산은 비슷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신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죠. 그래요. 그렇게 돼요. 특별하게 지역 감정이 있는 건 아니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보면 비슷하고, 경상북도, 경상남도도 보면 비슷하죠. 특별히 지역 감정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럼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이제 알고 있었죠. 대통령 선거를 하면 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요. 실제 대통령 선거를 해보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추이를 좀 살펴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하죠. 유신 헌법을 만들죠. 1972년 10월 17일 확정하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10월 유신을 봐야 되겠죠.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죠. 그리고 특별선언을 해요.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국무회의에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국회의 기능을 하겠다는 거죠. 평화통일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헌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그래요. 평화 통일을 이제 헌법에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겠죠. 유신헌법 1972년 10월 17일에 확정.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제8대 제9대 박정희가 선출이 되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건 아니죠. 통일주체국민회의. 국민회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의원을 선출하게 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 소속은 출마가 불가능하게 해놨죠. 그래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요. 권한은 통일정책을 최종 결정하죠. 그리고 대통령 선출하고 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요. 여기서 헌법 개정안을 국회 의결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죠. 그래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직접 대통령 선출을 직접 선출을 안 해요. 국민들이.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1970년대 역사적 사건을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있죠. 유명한 거죠. 목적 1970년대 지역사회 개발운동. 원래 처음에 낙후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작했죠. 3가지 덕목을 주장하죠. 근면자조협동, 진행한 사업, 전국 곳곳 도로 확장, 하천 정비, 농촌주택 개량, 전기와 전화시설 확충, 농경지 확장 등 이런 사업들 추진을 해요.
나중에는 정신운동으로 승화하죠. 잘 살기 운동으로. 그래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그 빨갱이들은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촌을 희생시켰다. 도시를 개발하면 농촌이 낙후된다. 그건 어떨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치에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진실도 아니고 이치에 맞지도 않겠죠. 확인도 가능하죠. 현 시대 농민들이 그래, 수십 년 전 농민들보다 훨씬 잘 살죠.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도시 발전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도시가 커져가면 어떤가요? 농산물의 수요자가 되는 거죠. 농촌에서 많은 인구가 이탈해서 도시로 갔어요. 빈민으로 살아요. 그러면 농산물의 수요자가 되긴 되겠지만 큰 수요자는 안 되겠죠. 하지만 도시에 기업을 육성해서 그 농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 농민들의 생산물의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도시가 발전하면 자연히 농촌도 발전하겠죠. 다 농산물을 팔아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발전 속도가 도시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농촌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거는 경제 사정에 따라 그런 거죠. 농촌이라서 못 사는 게 아니죠. 농축산업으로 잘 사는 국가도 많죠. 뭐 호주가 뉴질랜드가 그래요. 산업을 육성하죠.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죠. 원래 경공업을 하다가 경공업만 하다가는 발전의 한계를 느끼겠다. 이래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해요. 1973년 1월 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공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철강, 조선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이 분야의 제품 수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진흥 정책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죠. 중화학공업을 정리하지 어떻게 되나요? 사회 전체적인 반대에 직면하죠. 중화공업은 그 전부터 조금씩 전개했는데 그러자 대선에 나간 김대중 후보는 뭘 주장하나요? 크게 뭐 여러 가지 주장했지만 핵심이 되는 거는 호남 홀대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중화공업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주장을 하죠. 김대중 후보가 그 당시에 대통령 됐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중화공업 정책 무효화를 주장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지식인들도 그렇고 중화공업 정책을 반대를 했어요. 중화공업 정책은 어떤 건가요? 뭐 석유화학업체, 정유업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뭐 무거운 거 만드는데 철로 만드는 거, 배 같은 거, 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쓸데없는 자본 낭비란다. 쓸데없이 자본을 낭비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민족경제론에서 박연채는 박정희가 추구했던 수출산업화와 중화공업화 모두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반박정희파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한 정치경제 이론소죠. 민족경제론이. 수출산업화와 중화공업을 반대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도 대중경제론에서 마찬가지로 수출산업화와 중화공업을 비판하겠죠. 그 당시 반박정희파는 수출산업화와 중화공업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반박정희파만 그런 게 아니라 친박정희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969년 5월 7일
박충훈 부총리가 종합제철 프로젝트 재검토를 발언했죠.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죠. 박정희 정부 인사까지 그 제철소 만드는 걸 반대하니까 포항제철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충훈 부총리를 파면해버리죠. 그리고 종합제철 건설 전담반을 설치하죠. 1973년에 이제 발표했지만 그 이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경공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종합공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과수는 조건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가요? 굉장히 반발심을 느꼈죠. 많은 이들은 한국은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발표할 때는 이미 이제 울산석유화학단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구미전자공업단지 등 준공미 완공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요. 수출 기업을 육성해서 한국이 직면한 과업을 풀려고 했죠. 1960년 3월 17일 수출진흥법 제정 시행했죠. 지금 보면 한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야당 인사들은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출이나 중화공업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요. 1977년 7월에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하죠. 그러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민심을 상실하죠. 부가가치세법은 뭔가요? 상품에다가 세금을 얹는 거죠. 잘못된 법인 거예요. 쭉 보면 큰 실수 없이 잘했는데 아주 잘한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상품에 세금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품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죠. 완전히 상실하지 않더라도 상품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요인이 되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근로자와 기업 소유주의 뭔가요? 삶의 터전이죠. 크게 성공했던 거는 세계 시장을 이용해서 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크게 성공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거와 배치되는 법인 거죠. 잘못된 법인 거예요. 꼭 필요한 세금이 있다, 정부가 쓸 돈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소득세로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 거죠. 힘들더라도. 불필요한 것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1977년 의료보험 사업을 부분적 실시해요. 그런데 이제 북마 항쟁이 발생했죠. 일단 부가가치세법을 실시하니까 일단은 반발이 일어나겠죠.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법이죠. 근데 좋은 법이 아니에요. 굳이 자국의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죠. 기업 소유주와 근로자의 삶의 터전인데 힘들더라도 소득세로 세금 거둬야 되겠죠. 필요한 돈이 있으면. 부만 항쟁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항쟁이죠.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과 의원직을 발탁하라죠. 그래요. 그러면서 김영삼은 경상남도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안 좋은데 부산 전체 분위기도 안 좋았어요. 부산 지역 기업 부도율은 전국의 2.4배, 서울의 3배에 달했다. 부산 경제 상황도 되게 안 좋았고, 또 부산을 상징하는 정치인도 그리고 의원직을 박탈해 버리죠. 그러면서 부망쟁이 발생하죠. 진압이 돼요. 김영삼 1927년 12월 20일 출생, 2015년 11월 22일 사망하죠. 1951년 장택상 비서관으로 시작하죠.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3대, 6대, 7대 계속 당선되죠. 1954년 자유당에 입당하죠. 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그런데 자유당 총재는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삼성개헌을 하려고 하죠.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자유당 탈당을 하고
민주당 창당에 가입을 하죠. 민주당 창당에 참가하죠. 1974년 시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죠. 그래요. 1979년 9월 미국이 박정희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하여 국회의원에서 제명돼요. 그래요. 그래요. 1979년 10월 20일 이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다 이제 부망 항쟁은 이제 어느 정도 진압이 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1979년 10월 26일 11.2 사태가 발발하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돼 버린다. 한국 정부는 한국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 총소득이 한 35%에서 45%로 증가하고 76년에 또 90 한 100억 불 정도로 증가하고 8년 사이에 645%로 증가하죠. 573% 증가하죠. 중화공업 육성에 성공함으로써. 그리고 국민소득도 뭐 대폭 증가하죠. 8년 사이에 310%에서 1680%, 440% 증가해버리죠. 그래요. 큰 업적을 안겼어요. 또 중화학공업은 그래 한국인들이 중요한 중화공업에 바탕한 기업들은 한국인들이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죠. 뭐 현대차, 현대중공업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석유 정유사도 많잖아요. SK 정유, 화학업체도 많고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등등 있죠. 한국의 중심 기업들이죠. 이렇게 안 했으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도약을 못한 국가들은 항상 혼란스럽잖아요. 가난하고. 인구를 보세요. 2,900만 원에서 4년 동안 3,100만 원으로 증가하고 75년 5년 동안 또 300만이 증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80년에 또 3,7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서울만 보면 어떤가요? 1966년에 380만 한 400만 인구가 1980년 14년 동안 835만 원으로 증가하죠. 2배가 증가하죠. 도시로 막 몰려들잖아요. 모든 역량을 기업에 쏟아부었던 거죠. 기업 육성에 쏟아부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만약에 반박정희파가 주장하는 방식, 수출산업화를 반대했으니까 다른 방식을 주장했겠죠. 중화공업을 반대했으니까 그래요. 다른 걸 주장했겠죠. 경공업을 키우고 수출보다는 수입 대체를 키워야 한다 이랬겠죠. 틀린 거예요. 당연히 틀렸겠죠. 수출에 성공하면 저번에 얘기했죠. 자체적으로 키우려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가해야 된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업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 공통적인 건데 한국의 농업 생산성이 그래요. 소화할 정도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출기업 물육수한테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해외에서 많은 해외에서 돈을 얻게 되고 세계화폐를 얻게 되고 그걸로 필요한 물자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료건 식량, 원료건 소비품이건 기계건. 그리고 그 수출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수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죠. 내수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사죠. 내수기업에는 근로자나 기업 소유자가 속하죠. 그래요. 내수시장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수출기업 육성에 성공하면 내수시장이 훨씬 커지니까 내수기업도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맞는 정책인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또 한국에서는 그렇죠. 농업 생산성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죠. 과연 이런 김대중 씨나 박현진 씨가 주장한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가난해졌겠죠. 이렇게 막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농촌에서 이탈해서 몰려드는 인구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다른 가난한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 과업을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하게 토지 개혁을 했고, 그게 중요하죠. 농민들이 대다수였으니까. 도시에 몰려드는 이탈하는 이들을 위해서, 농촌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시장을 이용하는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죠. 그러면서 사회적 가움을 충분히 완수한 거예요. 도시에 기업이 도시에 투자하게 만들고 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소득을 높이는 것은, 그것은 항상 뭔가요? 중요한 사회적 과업이죠. 그래요. 그건 항상 있어서 안 되는 사회적 과업인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그럼 또 다른 사회적 과업은 뭘까? 현 시대에서. 그래요. 항상 국민들이 원하는 과업이 있죠. 그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재산 제도를 만드는 것일 것이고, 그게 당장 직면한 시대적 과업이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재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죠. 재산 형성을 장려해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죠. 타락하진 않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노후가 어느 정도 재산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또 상속받은 이들은, 미래 세대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까요? 그 다음 이제 순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순위들,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세금 제도를 만든다. 그리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근로자 정책을 만든다. 노동정책이죠. 노동정책으로 흔히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어떤가요? 저비용 고효율 공정성이 보장되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한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연금 개혁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금 개혁. 그건 알 수 없다. 지금은 연금은 국가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미래의 국가 경제력이 현재는 뒷받침이 되지만 미래는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국가 경제력이 이제 미래에는 감당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회적 과업을 완수하면 그래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직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과거에는 의료보험 같은 걸 생각 못 했겠죠. 못 살 때는. 근데 사회적 가업을 완수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보험 사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가업을 충실하면서 나라가 발전하니까 지금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국가 경제력을 하다 보면 뒷받침할 정도로 경제력이 생기면 그래요.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면한 과업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 수는 없다. 그렇죠. 계획을 잘해서 국가 경제를 갖추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획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요.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죠. 이 말이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